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돌봄은 무엇일까요? 노동일까요? 정책, 사업, 사회 서비스, 복지,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사적 영역, 아니면 국가 책임일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돌봄은 업무다라고 정의하시는 것 같고 제발 복지로 넘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돌봄 민주국가라는 책을 쓰신 김희강 선생님께서는 복지와 돌봄을 명확히 구분지으면서 돌봄은 물적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돌봄 관계는 돌봄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서 돌봄 필요에 응하는 관계, 책임과 의무에 기초한 공감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복지 원리와 돌봄 원리를 비교하면 둘 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복지가 물적 자원을 통한 재분배에 주목한다면 돌봄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한 실천에 주목합니다. 혼자서 삶을 이을 수 없는 아이에게는 재분배되는 물적 재화보다 돌봄 필요에 응하는 누군가, 인간다운 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수의 삼각형 그림이 교육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교사, 학생, 교과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들 초등교사분들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주십니다.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사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일까요? 모든 가르침은 이 아랫변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법적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학생인 나를, 친구를 대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생들에게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소외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용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인정받으려고 소위 나대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지켜보고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 아침 학생이 등교했을 때 우리 반 아이 수아라고 하겠습니다. 수아의 컨디션은 어떤지, 교사인 나와 시선을 나눌 때 아이 눈빛이 어떤지,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의 상태와 필요를 스캔해서 오늘 나와 같이 수업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친구들과 어울릴 마음이 있는지, 교과 학습 이전에 수아란 이름을 가진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관찰해서 아이들의 필요와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것, 그것에 응답하는 신뢰로운 돌봄 관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도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 선생님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깁니다. 교사 전문성에는 교과 지식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돌봄 관계와 교수법적 관계와 같은 관계 전문성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돌봄 관계 안에서 강력한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도 교육의 어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라는 에듀케레가 아니라 돌봄을 통해 성장시킨다라는 에듀까레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필요에 응하는 신뢰로운 돌봄 관계가 교수법적 관계인 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봄과 교육은 차별되고 구분되는 개념이 적 관계이기보다는 오히려 DNA의 나선형 구조처럼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과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교육과 돌봄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은 돌봄과 타인을 생각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관계적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심지어 관계적 맥락이 소거된 마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글로벌 노마드와 같은 이미지의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상정됩니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에서조차 시민의 개념은 이성적, 합리적, 경제적 행위자이지 사랑, 돌봄, 연대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잘 개념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주류 담론을 차지하는 공교육에서 근본적으로 상호 교감을 중시하고 취약하며 서로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인간상을 상정한 돌봄은 별로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인간은 결코 사회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오로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계적 상호 의존적 존재 인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미래 교육에서는 지식, 이성, 자아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에듀케이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공교육 정책에서 도외시되어 온 상호 교감, 감성, 관계 성찰적 인간의 성숙을 도모하는 에듀케어가 균형 있게 추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늘봄 정책의 조작적 정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메커니즘입니다. 학교 정규 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목적입니다. 학교 및 늘봄학교로 명명하고 학교 복합시설 등 늘봄센터로 명명하고 그 장소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요약하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정규 교육 시간 외를 방과 후로 편히 부르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에듀케어를 아우르는 우산 개념이 늘봄입니다. 늘봄 학교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아니란 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 외에 지역 연계까지를 포함합니다. 지역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늘봄의 책임이 학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 대학, 제3섹터인 시민사회, 마을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 늘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 운영의 주체는 지역 연계의 운영의 주체는 학교보다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초등늘봄 지원센터가 적절합니다. 물론 학부모를 매개로 한 가정 연계는 학교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본 발표에서 제안하는 늘봄학교 양대 비전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공동체 관계자로서의 교육과 돌봄, 그 다음에 공사를 넘나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돌봄은 공공재, 퍼블릭 굿즈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공공재는 시장 경제학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재화로 한 개인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개념인 공공재 개념이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의 적절한 개념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학술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과 돌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반드시 귀속되지 않는 공사를 넘나드는 공동재, 공동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커먼 굿즈라고 합니다. 이 공동재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동재란 공사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불만에서 등장한 최근 개념으로 상호 주체성을 전제로 관계를 맺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재화입니다. 공동재에는 관계를 맺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연필깎이, 운동장 등과 같은 유형의 재화도 있지만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발생하는 혹은 관계를 맺는 주체들이 공유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도 있습니다. 이를 관계재, relational goods라고 합니다. 즉 공동재 중에서 공동선과 사회적 가치에 추구하는 인간 주체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 무형의 재화가 관계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뢰, 돌봄, 애정, 협력, 호혜, 어른들께서 사이좋게 지내라 할 때 그 사이, 우리 사이 등입니다. 이런 관계재는 관계를 맺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부가가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사이의 공무원들이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담당자들 사이에 공사 영역을 넘나드는 신뢰, 협력, 상호 인정 등의 관계제가 생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책이 인격에 대어 다가간다고 자주 표현합니다. 관계제가 일단 형성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업무 효율이 오릅니다. 관계제란 충분히 경제적 효과와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무형의 재화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계제는 사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인 사회성, 관계성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제 없이는 사람들은 자아를 성취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고 관계사회학자인 도나티는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제를 생산하는 1차적 사회기관이 바로 가정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네 언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4섹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이런 관계제를 창출합니다.
관계지 개념은 기존의 사회기관을 논의할 때 주요 3주체로 논의되던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더해서 가정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들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적인 사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저출산 정책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저출산 현상의 핵심 기관인 가정을 공적인 사회체제와 제도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개념적 실천적 들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 전달 체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을 연계하는 훌륭한 모형입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공재 개념에 기반한 국가 기관 중심의 행정명령 전달 체계만으로 생활세계의 초등늘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 방과업체죠. 시장이란 체제에서 자원을 투입하면 가정과 마을과 같은 생활세계, 학생 생활세계에서 산출이 나올 것이라는 기능주의 모형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러한 투입 산출에 기반한 기능주의적 관점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효과적인 사회 모형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체제와 사회가 투입 산출이나 거래가 아닌 관계를 맺는 관계적 관점의 체제 사회 모형이 필요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 영역만의 국가 행정 전달 체계를 넘어서서 공사를 넘나드는 이 4섹터들 간의 연합 관계망 구축이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돌봄 호혜, 협력, 신뢰 등의 관계제로서의 방과 교육과 돌봄이 학생 생활세계 단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민간 위탁업체 같은 시장, 제3섹터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제4섹터인 가정, 학부모님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권한을 주고 이들을 방과 교육과 돌봄의 주체 중 하나로 세우는 마을 단위 플랫폼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 그 역할을 국가가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늘봄에서 말하는 국가체계 강화가 주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국가가 방과 교육과 돌봄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 국가 책임 강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 국가 책임 강화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와 생활세계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조직이란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가정 중에서 두 섹터 이상의 특징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혼합된 조직이자 2개 이상의 상이한 제도적 논리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학교와 초등늘봄 지원센터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이 4주체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초등돌봄 전담사 제1섹터, 민간 위탁업체 방과강사 제2섹터,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및 마을학교 강사 제3섹터, 학부모 제3섹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 학교란 오묘한 공간입니다. 하이브리드 조직의 강점은 다양한 자원과 방식을 동원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급격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과후와 긴급돌봄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적 논리가 조직에 포함되면서 내외적인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방과후 강사, 초등돌봄 전담사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러한 연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조직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혼합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봄 학교와 늘봄 지원센터는 이 4주체들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 팀 리더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이한 제도적 논리를 추구하는 섹터들이 협력을 하려면 협력을 전담하고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은 각기 개별 점들에서 점묘화로 조직화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총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학교와 늘봄 지원센터에서는 누구입니까? 늘봄 학교와 초등늘봄 지원센터는 하이브리드 조직 이외에도 다른 섹터들 사이의 중간에서 잘 연계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자간 연합 관계망, 국가 행정 전달 체계, 하이브리드 조직, 그다음 중간 지원 조직 등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 단위 늘봄 체제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체제가 되어야 늘봄이 학교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단부의 회색 부분은 학생 생활권, 우리 동네와 같은 학생의 생활 생애를 의미합니다. 위의 상단부는 국가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늘봄 학교 위치가 중요합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의 모형과 같이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같이 위계적 교육행정체계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위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체계와 학생의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 국가체계와 생활세계 중간에 위치합니다. 화면의 한 개로 2차원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3차원 관점에서 바라보면 늘봄 학교는 국가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에서 약간 떠 있으면서 초등 늘봄 지원 체제가 광역 단위 혹은 기초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늘봄 학교를 지원하는 모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사를 아우르는 다른 섹터들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혼합될 수 있도록 늘봄 학교와 초등 늘봄 지원센터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기관들과 연계 혹은 타 기관 담당자들과 관계를 맺는 중간에 위치해 놓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초등 늘봄 지원센터는 국가 행정체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 인사 관리, 행정 업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업무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연수, 지역 연계 협력 같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발로 뛰는 실행 주체로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주무관님들께서 현장 실사를 자주 나가시고 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 업무 외에 연계 협력 혹은 모니터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중앙, 광역, 기초, 동네 수준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녹색 원형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지금 중앙 단위에서 보시면 과학창의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는 교육청 지자체가 공동 출자한 늘봄재단 구축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연계가 가능하고 특히 기초지원센터 단위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조직의 중요한 업무가 수요조사를 결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수요조사는 민감한 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힘이 듭니다. 따라서 학교는 특히 의무교육기관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늘봄의 책임이 모두 학교에 집중되지 않으려면 학교가 적어도 분기별로 조사한 수요조사 결과를 초등 늘봄 지원센터에서 수합하여서 이를 지역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돌봄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역과 분담하여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 늘봄 정책 총괄 및 관리 운영의 주체는 교육청이 됩니다. 교육청은 이것을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요.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모형이 담론적 수준에서는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외산 회계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전혀 다른 이 두 행정체계를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 둘 중 하나는 행정체계의 총괄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교육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은 자치행정, 교통, 도로, 치수, 도시계획, 복지 등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업무는 극히 주변화된 업무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군구에는 아동 청소년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늘봄 업무 추진 전달 체계에서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보다 더 민첩하게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행정의 강점인 지자체 돌봄, 마을 돌봄과 지역사회 지역 연계, 자원 연계는 교육청이 지자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실무단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육 행정협의회의 늘봄위원회 가칭입니다. 신설시키기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해서 초등 늘봄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중앙부처와의 협업 플랫폼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초등일본정책 전담 주무과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이를 근거로 그 공문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봄은 관심을 갖고 살피는 관계, 관심, 관찰, 관계입니다. 이런 강력한 돌봄 관계 안에서 교육적 개입인 관여, 강력한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에듀케이션에서 에듀케어로란 인식의 대전에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늘봄 정책의 양대 비전입니다. 사회적 비용인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인 공동재, 관계재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늘봄 체제는 국가 행정 전달 체계에 더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연합 관계만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늘봄학교 공동체와 늘봄 지원센터가 탈바꿈해야 됩니다. 복지 원리인 물적 자원보다는 돌봄 원리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봄 체제와 지속 가능한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확보, 지역 연계 성공의 전제 조건은 첫째도 법, 둘째도 법, 셋째도 법입니다. 특별 법안이 통과되어야 교육청 지자체 협력 행정체제가 구축되어서 학교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늘봄 체제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 가면 교원들에게 코로나19로 지체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늘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시지만 막상 늘봄 학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동료들 사이의 낙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전국 확산이긴 하지만 늘봄 학교를 한다는 것이 숨길 일이 아니라 영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아껴주고 지원해주고 믿어주고 교육시키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돌봄 관계와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